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야, 오늘 저 이거 완전히 오늘 내 처음이에요. 이런 날. 너무 우리와 투자를 같이? 우리와 같은 투자라고 해서. 네. 야, 오늘 네, 아주 멋지십니다. 캡스톤이 상장한 날이기 때문에 예. 더 크게 외쳤던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송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상장을 네. 하고 오늘 저녁에 네. 오래간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손님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웨이브 HQ 회사 이름은 웨이브 라이프스타일 테크.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왜 HQ가 거기 붙었는지 모르지만 웨이브 라이프스타일 테크의 김범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 라이프스타일 테크의 김범진 대표입니다. 저희 웨이브는 로봇으로 각종 산업들을 이제 서비스화 시키는 기업들인데 특히 저희는 F&B 시장, 외식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서비스화 시킨다는 게 외식 산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모듈들을 만들어서 호텔이 됐든 급식이 됐든 일반 브랜드가 됐든 자동화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화 쪽이 조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서빙 로봇들도 많이 있는데 네. 저희는 주방 안쪽에 조리를 하는 업무를 자동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주방의 종류도 되게 많고 네. 음식의 종류도 되게 많은데요. 우리는 뭐 전문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웨이브는 재료를 정량으로 사용하는 것의 전문입니다. 오, 정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음식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는 음식들은 집에서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들은 보통 정량보다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닌데 대부분의 외식업 매장들은 다 정량의 레시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시피는 정량으로 해놨는데 매장마다 맛이 다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레시피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매장별로 그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 퀄리티 컨트롤을 잘 하려면은 정량의 재료들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음식의 맛은 정량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재료의 신선도라든지 맞습니다. 재료의 계절성. 신선도, 어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맛, 그리고 손맛이라고 하죠. 손으로 해야지 더 맛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백종원 대표님의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해진 대로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시피도 본인이 추가하려고 하지 말고 딱 정해진 대로 알려준 대로만 잘하면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균질한 굉장히 맛.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아야 발표 잠깐 들었지만 기계공학 쪽으로 전공하고 그랬는데 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F&B 분야로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석사를 대학원생 하고 있을 때 서울대 입구역에 굉장히 맛있는 치킨집이 하나 있습니다. 치킨 서울이라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전형적인 이름이죠. 근데 거기가 이제 매장 한 개밖에 없는 브랜드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프라이 치킨. 근데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코파운더와 그 치킨을 시켜 먹고 가서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장님이 매장 문을 닫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정도.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전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쭤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더라도 쉽게 그만두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안 돼서 내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 한 지 거의 3년 동안 혼자서 하셨습니다. 365일.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쉬려고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저희 코파운더가 다 이제 로보틱스 쪽 백그라운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 구하는 게 힘들고 인건비가 비싸면 어느 정도는 도와드리면 로봇으로 도와드리면 내가 그 치킨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로봇 제품도 치킨 튀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치킨을 튀기다가 실패한 건 아니겠죠? 자, 네. 아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아까 드린 질문을 조금 더 리파인하고 싶은데요. 주방에서 정량을 사용하는 것을 잘한다. 있지만 그 정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예요? 사실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야를 혹시 더 좁힌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제 패스트푸드나 패스트 캐주얼 쪽 브랜드 쪽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브랜드 기반의 외식업이 아닌 뭐 급식이나 호텔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패스트푸드나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를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피자다. 네. 그럼 피자 상상해 보시면 주문 들어오면은 도우를 핍니다. 넓게 펴서 소스 뿌리고 치즈 뿌리고 메뉴에 맞는 토핑들을 뿌리겠죠. 네. 그 다음에 오븐에 구워내고 나와서 잘라서 이제 포장을 해서 나가는 방식이죠. 근데 그 피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좌지우지하는 게 소스와 치즈와 토핑들을 어떻게 정량으로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주방 안쪽의 인력의 75% 이상이 토핑 넣는 데에만 투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 브랜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급식 쪽 대부분의 구내 식당들, 한국에서도 뭐 웰스토리라든지 아오홈이라든지 현대그린푸드 꽤 굉장히 있죠. 많죠. 네. 가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어떤 거에 가장 손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많이 쓰시냐? 반찬 소분화입니다. 반찬을 아침에 미리 만들어 놓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온 그 점심 피크 시간 때 계속 깍두기며 콩나물이며 소분해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손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웨이브가 가장 잘하는 거는 그런 가장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재료들을 정량으로 뭐 A to B 아니면 벌크해서 소분화로 해주는 작업을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저희 디스펜싱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디스펜싱 기술이 가장 많이 잘 쓰이는 메뉴 중에 하나는 뭐 샐러드가 되겠죠. 왜냐면 거기는 따로 조리 없이 디스펜싱만으로 100%가 만들어지는 음식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F&B 쪽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주로 패스트푸드나 이렇게 뭐 단체식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사실 뭐 국물류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쪽은 좀 적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국물류 뭐 김치찌개라고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김치찌개도 보시면 뭐 내가 김치 몇 그램, 네. 돼지고기 목살 몇 그램, 그 다음에 뭐 양파 몇 그램, 네. 물 몇 그램. 그 처음에 정량을 잰 다음에 몇 도에 몇 분을 끓일 거냐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김치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소분 액체류도 소분이 잘 된다는 액체류도 얘기죠? 가능합니다. 액체. 액체류도 그럼 물도 가능하고 소스류도 가능하고 네. 심지어 그 요즘 멕시칸에서 많이 먹는 과카몰리라고 하죠. 네. 그런 점성이 높은 소스들도 디스펜싱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저기 IR 자료 발표는 하셨지만 그런 그 지금 로봇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군이 디스펜싱 쪽하고 몇 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네. 쪽이 크게는 이제 디스펜싱과 네. 쿠킹셀로 나뉘고요. 쿠킹. 네. 디스펜싱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료를 소분하는 작업들이고, 쿠킹셀은 실제로 열을 가해서 그 화학적 변형을 일으키는 네.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기거나 삶거나 볶아주는 그런 업무들을 말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쿠킹셀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팔 하나와 그 다음에 주방용 장비의 조합으로 네. 저희가 모듈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조합은 디스펜싱, 그 다음에 가열 조리는 저희 쿠킹셀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뭐 자꾸 약간의 알러지 기운이 있는데. 예, 대표님.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여기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은 회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발표를 네. 했는데요. IR 피칭한 거 먼저 보고 보시면 낫습니다. 네. 네. 그 발표를 보면은
2년 전에는 고객이 하나? 한 네. 곳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도 하나? 한 곳, 올해가 5곳? 올해가 저희가 많이 5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개의 고객이 지금 있는데요. 좀 뭐 주방을 다 일부 대표님 거를 드린 그 솔루션을 드린 고객인데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 그들의 간증이 제일 우리 거를 썼더니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절약했다라든가 네. 사람을 뭐 두 사람 10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이 한다든가 조금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들의 간증을 읊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가장 처음 로봇을 도입한 그 덮밥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덮밥의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밥에다가 야채, 고기, 소스가 전부입니다. 그 4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네. 거죠. 거기는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아니면 배달 매장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대부분 배달로서 확장을 많이 하는 브랜드이고 뭐 유명 힙합 뭐 가수들이 많이 먹으면서 좀 유명해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에 한 40개 정도 매장이 있고 대부분 가맹으로 확장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드신 사장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뭐냐? 지점마다 시켜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맛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재료가 이 4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 브랜드의 일관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희가 저희 디스펜서를 도입하고 나서 그들의 야채와 밥만 일단 저희가 야채랑 밥만 했습니다. 야채랑 밥만 정량으로 넣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관성, 퀄리티에 대한 리뷰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정량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대부분의 매장들이 당연히 정량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생각보다 그 정량을 지키는 게 음식점들마다 어렵긴 합니다. 제가 이 외식업 좀 배우기 위해서 쉐이크쉑 청담점에서 일을 해봤었는데요. 네. 저는 쉐이크쉑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굉장히 자주 먹는데 쉐이크쉑은 글로벌 브랜드예요. 심지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이크쉑도 지점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지점 안에서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입으로 그 쉐이크쉑에서 일을 할 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매니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매니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레터스를 2개를 넣으면 된다. 어떤 분은 1개만 넣어도 된다. 그런 식의 어떤 통일되지 않은 운영 방식이 저도 어떻게 보면 쉐이크쉑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웠고 네. 이게 정량이 단순히 한국에 있는 그런 배달로 잘 되는 그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미 상장되어 있는 브랜드조차도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덮밥 브랜드에서는 사람을 줄였다기보다는 맛을 조금 균일하게 만들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수혜나 이런 경제적인 수혜도 베네핏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디스펜서만 도입했을 때 피크 시간대 기준으로 사람의 반 정도를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시간대 한 4명 정도 필요한 매장이었는데 2명이 그 소분하는 작업만 담당했었고요. 나머지 2명은 포장하거나 아니면 고기를 구워내는 과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 소분하는 사람 2사람이 한 사람으로 줄었다. 2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BM 자체가 아까 뭐 IR에서도 2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유닛하고 채널. 네. 채널. 유닛은 그냥 그 단일이나 뭐 이렇게 파는 거고, 맞습니다. 채널은 레베뉴 쉐어하는 모델인데, 맞습니다. 유닛 쪽에서 만약에 덮밥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디스펜서만 구입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자 체인을 한다고 하면 피자에 예를 든 게 피자의 요리의 그 과정을 다 하고 패킹 전까지 네.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몇 개 모듈 들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네, 예, 좋습니다. 측면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격을 사실
굉장히 지금 프라이스 다운 시키고 있어서 네. 구체적인 금액을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사람의 인건비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저희 로봇 모듈 한 개의 모듈당 2명의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월 인건비? 1년 인건비입니다. 1년 1년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네, 2명. 그 정도의 가격이 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으로 운영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 로봇을 도입하면은 1년 정도의 인건비를 선투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BEP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만약에 뭐 4명이 어떤 매장은 뭐 매출이 훨씬 커가지고 네. 뭐 월에 한 3억씩 나오는 매출이 나오면은 네. 그 BEP 기간이 훨씬 짧아지긴 하겠죠. 예. 자, 대표님, 저는 이거 우리가 정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을 측정하는 회사는 아니죠, 사실.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네.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측정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 기술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바깥에 있는 측정을 센서들. 잘하는 회사들이 음. 다 있고 사실 그것도 뭐 쉬운 기술은 아니죠. 액체에 따라서 또 물건의 뭐 종류에 따라서 정확한 양을 제대로 측정하는 게 뭐 어떨 때는 부피 기준이 있고 어떨 때는 뭐 무게 기준이고 어떨 맞습니다. 때는 뭐 여러 다른 기준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로봇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보통 감사합니다. 미리 짰습니다. 저희가. 하잖아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왜냐면 로봇 입장에서 다루기 쉬운 제품들은 보통 딱딱한 제품들, 예를 들면 이런 물병의 이런 캡, 네. 볼트, 아니면 뭐 전자 뭐 칩, 그런 딱딱한 물성의 제품들은 정말 다루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부피 단위로 재든 무게 단위로 재든 개수 단위로 재든 다루기가 쉽거든요. 음식물은 뭐가 문제냐? 여기 안 그래도 떡이 하나 있는데 물렁물렁합니다. 아까 딱딱했는데 물렁물렁. 네. 감사하네요. 네. 미리 꺼내주셔가지고 물렁물렁해지고 보시면은 뭐 고기도 만져보시면은 뭐 굽기 정도에 따라 네. 물렁물렁하게 다르고 잎채소들, 뭐 시금치 이런 것도 보시면 일반적인 이런 딱딱한 물성이 아닙니다. 그런 딱딱하지 않은 물렁물렁한 개체를 로봇이 뭐 부피 단위가 됐든 정량, 무게 단위가 됐든 개수 단위가 됐든 정량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사람의 그 손끝 센싱과 비슷하다. 사람은 물렁물렁해도 뭐가 한계이고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일본의 유명한 스시집 가면은 밥알 개수까지 딱 맞춘다. 뭐 그 정도까지 저희 로봇이 하면 좋겠지만은 네. 바바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인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게 뭔가요? 아니 이게 그 점성이 있어서 붙어는 있는데 네. 공기가 충분히 그쵸. 들어갈 네, 정도로 그쵸. 이게 좀 이게 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바발들이. 네. 그래서 입에 넣으면 부서지진 않는데 처음에 부서지지 않고 입에 넣을 수 있는데 들어가면 팍 퍼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물컹물컹한 개체들, 그러니까 식품들을 로봇으로 하면 정량으로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정량에도 그 레벨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부피 단위의 정량은 굉장히 쉽습니다. 로봇이 가져와서 그냥 이런 그리퍼로 500mm, 300mm 부피 단위로 하는 건 쉽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정량입니다. 네, 정량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개수 단위입니다. 한 개씩, 시금치 한 조각, 방울토마토 3개, 계란 1개 반. 이 개수 단위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3가지 레벨 다 이제 어려운데 점점 갈수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못 다루면요, 그 식품이 다 망가져서 나와요. 계란도 디스펜싱을 하는데 잘못 다루면 계란이 으깨져서 나옵니다. 냉면을 드시는데 계란 들어갈 때 이쁘게 딱 올려져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하지 으깨져서 주면 상품성이 없겠죠.
그 네. 식품의 물성을 해치지 않고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세 가지 타입의 정량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핵심 경쟁력이다. 근데 저는 아까 뭐 저기 디스펜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로봇인지 기계인지 기계와 로봇의 구분이 뭔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뭐 만드는 로봇이라 그러면 뭐 푸고 로봇 팔이 움직이고 막 하면은 로봇 맞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지만 맞아요, 맞아요. 예. 디스펜서는 그냥 뭐 이게 돌아가면서 떨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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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뭐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예, 그 질문이랑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매장에서 쓰려 그러면 아무리 뭐 기계가 좋다 그래도 그걸 사람이 다루기 쉬워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그걸 뭐 따로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양 조절이나 이런 걸 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 로봇과 기계 예. 차이가 뭐냐? 이거는 별도 세션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한 10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기계는 정해진 대로 그냥 하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하는 친구이고요. 로봇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환경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비해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 과정이 더 있는 거죠. 그 두 인공지능이 조금 더 같다.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예.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제 전문용어는 perception과 decision making과 액션 세 가지가 있어야지 로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디스펜서는 로봇이냐?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니다. perception을 합니다. 지금 내가 식재료가 얼마큼 남아 있고 얘를 어떤 상태라서 내가 얘를 어떻게 끄집어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모터로 돌려야 되는지 디시션 메이킹 합니다. 나 이렇게 돌릴 거야. 그 다음에 액션을 하면서 동시에 센싱을 하면서 계속 이 세 가지 과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엄연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센서 달린 기계 같은데. 보통 로봇이라는 게 로봇 팔만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네, 네. 농담이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보시면 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막 디스펜서를 작동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별 메뉴별로 저희 서버에 한번 레시피를 입력해 주시면은 그 메뉴가 주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디스펜싱이 작동을 합니다. 레시피 입력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합니다.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그냥 주문 버튼 누르면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분해서 떨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리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거를 지금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이면 우리 거를 제일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고객들의 어떤 이게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장에 지금 그런 고객 시장에 혹시 해외 업체나 우리가 경쟁사라고 부를 회사들이 있는가에 두 가지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저희 저희 핵심 그 디스펜서 로봇을 잘 도입할 수 있는 고객사는 급식 쪽입니다. 대형 주방이죠. 매일 음식이 바뀌고 정말 최소 100인분부터 막 몇천 인분을 만들어내는 급식 쪽이 가장 저희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고객사입니다. 글로벌리 이 디스펜싱 기술을 가지고 급식을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한 3개 업체, 유럽의 한 2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잘하는 업체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업체가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로봇을 까는 그 고객사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라마크 또는 소렉소라고 이제 미국과 유럽 버전의 웰스토리, 아워홈, 현대 그린푸드 같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업들 아니면 대학교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도입되어 있는 로봇 키친 기업들을 제가 한 2곳 정도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의 하이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HYPHN이라고 거기서 디스펜싱 굉장히 잘해요. 이제 그런 로봇들을 이제 그런 급식에도 넣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의 굿바이츠라는 기업들도 그런 디스펜싱과 볶음 조합한 거를
그런 소덱소나 아라마크에 넣고 있습니다. 예. 음. 왜 그러면 급식이 저희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고객사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디스펜싱 작업만 자동으로 해줘도 뭐 저희는 다른 쿠킹셀도 있지만은 디스펜싱만 생각했을 때 동시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들의 그 셰프님들의 수가 최소 한 10명에서 많게는 진짜 한 100명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제가 정말 놀란 게 그 LG 사이언스 파크를 갔었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구내식당이 정말 큽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주방 직원도 제가 세워봤는데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인원수가 많은 매장, 업장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 그럼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디스펜서 사이즈가? 아니, 대용량을 디스펜서가 때려 부어서? 여러 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네, 네. 워낙 식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은 매장에 들어가는 디스펜서로는 안 될 거. 이건 로봇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튀김기다. 튀김기도 뭐 그런 급식이라고 해서 막 큰 걸 만들진 않거든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군부대에서는 삽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내가지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 있는데 튀김기를 여러 대 보통 같이 갖다 놓고 쓰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살 수 있는 급식소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이제 개수로는 한국에 그래도 한 2만 개 이상이 있고요. 그 시장 규모로 말씀드리면 그런 급식과 비슷한 형태의 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국에서만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데를 또 말씀드리면 급식만 말씀드렸는데 편의점 도시락 만드는 공장도 급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뭐 호텔의 어떤 연회를 처리하는 그런 주방도 급식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런 주방들이 저희 메인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드테크 그 로봇 기업 중에 아까 뭐 하이픈이나 또 뭐 굿바이츠나 굿바이츠나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그 회사들의 어떤 뭐 매출 규모나 뭐 시총이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지금 뭐 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한 200억 원에서 한 5천억 원 사이로 되어 있으면 뭐 굉장히 레인지가 크죠. 근데 그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곳은 지금 미소 로보틱스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가장 많이 그 튀김 모듈을 도입한 기업이고요. 거기가 한 5천억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굿바이츠나 그런 하이픈 같은 기업은 한 1,000억 원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뭐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 유니콘이 된 기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 굉장히 초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질문 뭐 들어온 거 그러면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DTV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방 로봇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공유 주방 공간을 활용해서 24시간 배달 음식점을 직접 운영해 보거나 해당 식당과 협업을 하고 매출 수익 비용 등 그런 걸 해야지 성과 측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정확히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수동에서 작년 9월부터 몰래 운영하고 있는 배달 매장이죠. 배달 매장이 하나 있는데 왜 몰래 해요? 알려주면 이게 저희는 일종의 그 튜링 테스트라는 걸 아시나요? 튜링 테스트라고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면은 이제 그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되게 재밌는 테스트인데 저희는 일종의 F&B 업계에서의 튜링 테스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로봇을 보여주면서 야 로봇이 만들었을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접점이 없는 배달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로봇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먹어보고 맛있고 괜찮으면 라운지 X 황승진 대표는 로봇이 만들었어. 그쪽 로봇파인데. 그걸 굉장히 잘하시죠 황승진 대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테스트 로봇파고. 굳이 알릴 필요 없다.
그렇고 네. 저희가 그 15평 정도 되는 배달 매장에서 5개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뭐 떡볶이, 샐러드, 돈가스, 카레, 덮밥 등을 만들고 있고 카레. 뭐 시즌별로 메뉴도 막 바꿔가면서 합니다. 언제는 뭐 쌀국수도 만들었고 언제는 뭐 김치찌개도 만들고. 근데 그러면서 딱 질문해 주신 분이 너무 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5개 브랜드를 그 공간에서 운영하려면 4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근데 지금은 저희 1명으로 운영합니다. 네.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매장 매출은 월 어느 정도씩? 저희가 뭐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보다 낮게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왜냐면 뭐 외식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막 레비뉴를 스트레치해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딱 이 정도 인건비를 줄여주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저희 로봇의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매장 자체로 보면은 적자 매장입니다. 왜냐면 그 성수동에 있어서 저희 성수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 디올 매장 아시나요? 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임대료가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좀 싼 데 있다면은 바로 흑자 나올 수 있는 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뭐 저기 그 만약에 로봇 저기 영업할 때도 여기 테스트 매장에 와서 그럼요. 네, 네. 하면도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먹여드립니다. 먼저 드시고 얘기를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쉬었다 가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